오늘 이제 원래 안 대표님이 요구하신 게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러셨거든요. 카페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손익분기점 계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할 줄 아는 방법을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계산은 왜 해야 되느냐? 창업 전에 수익성 검토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트렌드를 따라서 아이템을 따라서 이거 괜찮겠다, 장사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 계약하고 투자해서 오픈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다행히 장사가 잘 되면은 천만다행이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비즈니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옳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든지 내가 과하게 투자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운이 좋게 또 사업이 잘 됐다 하더라도 내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성공 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손익분기 계산은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익분기 계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손익분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익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손익분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창업 전에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손익분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네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는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수익이 충분하니까 고객에게 어떻게 가치를 또 더 흘려보내지? 이런 전략을 짤 때에도 손익분기 계산을 할 줄 모르면은 그런 전략을 타당성 있게 결론을 못 내리는. 그러니까 손익분기 계산하는 것은 경영의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커피 사업을 하면서 어떤 외식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한번 투자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근데 투자 리스트를 정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머릿속이. 월세는 뭐고 원재료비는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대하고 시설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뭐가 들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커피 사업에 필요한 투자 리스트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상가 임대를 위한 권리금 보증금이 들겠죠. 그 다음에 시설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월세를 내야 되겠죠. 장사를 시작하면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자 기회비용,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간접 재료비가 되겠죠. 직접 재료비는 이제 원재료비죠. 간접 재료비는 종이컵이라든지 냅킨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비를 간접 재료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안에는 뭐 인건비, 수도 강렬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 관리비라고 보는데요. 근데 일반 관리비에서 인건비는 빨간색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고정비용이에요. 5번, 6번은 변동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비용은 매출과 연동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고정비용은 사업을 개시하면은 영업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어떻게 봐요?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면은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고정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출이 높아지면은 매출에 따라서 인건비가 더 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인건비를 고정비로 두고 계산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변동비용으로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뭐냐? 비탄력적 변동비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한 2천만 원까지는 일정 인건비가 들어. 그럼 고정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정비죠. 그런데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넘어가면은 사람을 더 써야 돼. 그러니까 매출에 따라서 연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탄력적인 변동비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고정비용에 둬도 되고 변동비용에 둬도 돼요. 그러면 창업 전에는 어떻게 될까? 창업 전에는 인건비를 변동비로 두고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해보고 나면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고정비로 옮겨서 고정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시점에 따라서 인건비는 고정비가 될 수도 있고 변동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목적, 사업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인건비는 변동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 구조를 분석하고 경영평가를 할 때는 고정비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금액과 수량을 축을 두고 고정비용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죠. 근데 변동비용은 대각선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출과 연동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치면은 총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비가 이제 시프트해서 고정비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은 경사가 더 높은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과 비용이 총 비용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손익분기 매출이다. 그걸 영어로 이제 break even point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break even point 밑에 매출을 적자라고 말하고 네. break even point 위에 매출을 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시면은 매출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흑자의 비율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게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 남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인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손익분기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손익분기를 살짝 지났을 때는 1, 2% 남겠죠. 손익분기를 왕창 뛰어넘으면 20%, 30%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남느냐를 물을 때는 네. 변동비용 비율이 몇 %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고정비용은 월세, 이자 뭐 이런 것들을 제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회계를 좀 더 공부해 보면은 매출이 있잖아요. 그럼 매출의 순수 재료 원가 그걸 매출 원가라 그래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 매출 총이익에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판관비 이런 거를 빼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영업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을 빼고 나면은 경상이익이 되고 세금 내고 나면은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익이 얼마 남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매출 총이익이냐, 영업이익이냐, 경상이익이냐, 단기순이익이냐 그렇죠. 이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회계는 언어예요. 이 언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몇 프로 남아요? 이거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영업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실은 회계를 아는 사람은 네. 대물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영업이익은 매출 수준에 따라서 크게 이동해요. 그제 매출 총이익은 몇 %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커피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재료비 원가라든지 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월세예요. 월세가 가장 큰 변수예요. 그럼 3천만에서 월세가 18% 미만이면 성공적일 수 있어요. 16%보다 더 내려가면 더 좋아요. 그럼 스타벅스는 얼마예요? 17% 정도 되나요? 16%? 12%예요. 12%. 그 사람들은 월세 수수료를 12%로 정해놨어요. 그럼 이상 하면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상권이 좋으면 14%, 16%까지 주는데 네. 대부분 12%. 어떤 경우 10%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지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는 거고 네. 국내 브랜드는 대부분 한 16%, 18% 정도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 백화점 같은 경우 수수료를 24%, 28%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정말 갑질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월세가 몇 % 미만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손익분기를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익분기를 그래프로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수식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방정식, 요즘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방정식만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BP 매출은 총 비용하고 일치하는 점이잖아요. 네. 그럼 총 비용은 변동 비용하고 고정 비용의 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BP 매출을 X로 봤을 때 X는 변동 비용 더하기 고정 비용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변동 비용 비율이 70%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70%라고 가정을 하면은 BEP 매출을 X라고 하면은 변동 비용 더하기 고정 비용인데 이 변동 비용이 70%라고 했잖아요. 네. 70%. 그 70%를 매출 곱하기 해보면은 X는 0.7X 더하기 고정 비용이 되는 거야. 우리가 방정식을 해보면은 0.7X 이거를 방정식을 하면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넘기면은 1 빼기 0.7X가 되는 거잖아요. X 갈로 열고 1 빼기 0.7은 고정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0.7은 0.3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3X가 되는 거죠. 0.3X는 고정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는 밑으로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FC 나누기 0.3이 되죠. FC 나누기 0.3은 3.3FC라는 뜻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익분기 매출 X는 고정 비용의 3.3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의 3.3배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 고정 비용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3.3배, 그러니까 3,300만 원을 팔아야 또이또이다. 또이또이다. 그러니까 3.3배는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3.3배가 최소 손익분기 매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동 비용 비율이 70%일 경우에 네. 그렇다는 거죠. 그보다 이제 변동 비율이 70%. 변동 비율이 60% 낮아지면은 고정 비용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근데 변동 비율이 70%면 좀 약간 일반적인 수준인 건가요? 보통 그 정도 되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하면. 매장이 클 경우에 규모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보다 낮을 수 있는데 네. 작은 매장의 경우 보통 직접 간접 재료비 한
30%, 35%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제 뭐 전기수도세 뭐 이런 거 하고 인건비하고 하면은 또 직원들 복리후생비 뭐 퇴직금 이런 거 생각하면은 70% 나와요. 켄즈커피 처음에 2006년에 창업했을 때는요. 네. 변동비용 비율이 58%였어요. 그만큼 프라임 코스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초창기 때는 그만큼 적게 매출을 내도 이익이 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돈 벌기가 어렵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와, 저 집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게들은 겨우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만큼 대박이 난 가게가 아니면은 네. 사실은 수익을 내면서 영업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례를 가지고 사례. 공부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네, 맞아요. 사례를 가지고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네. 제3자가 영업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뭐 시설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을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그 권리금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임대를 하려면은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죠.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디파짓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년치를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 인테리어를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핸즈컵을 창업할 때 네. 저렇게 비슷한 데이터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평 하실 때. 예, 예. 그리고 이제 월세는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이런 가게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권리금은 제가 이제 5천에 시작했는데 결국은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고집스럽게 깎으셨네요. 깎았죠. 네. 그리고 현금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000만 원을 깎았는데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자 비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뭐냐면은 내 통장에 돈이 있었어. 그 돈을 그냥 놔두면은 통장에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나올 건데 그것을 빼서 카페에 투자를 했어. 그럼 네.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 이자 수익이 사실은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쵸. 돈이 없었어? 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 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돈이 있었으면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비용, 기회비용은 꼭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 은행 한 3.6% 네. 이렇게 하면 빌려주니까 신용이 좋으면 한 2%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4% 정도면 넉넉하게 되겠다 생각했고요. 감가상각은 뭐냐면은 시설, 기계, 인테리어 이런 것들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점을 하는 순간부터 중고가 되는 거예요. 네. 에스프레소 한 잔 뽑으면 기계가 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중고로 인해서 가치가 감쇄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회계 용어에서. 네.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프레소 장비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비용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치는 거의 다 상쇄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3번의 시설 인테리어 저투자는 네. 5년 정도 지나면은 네. 잔존 가치가 한 6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40%는 5년 동안에 감가상각으로 네. 손익계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저것도 뭐 계산하는 방식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 5년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잔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회계학에서는 네. 세무회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가 있는데 네. 세무회계에서는 5년 이내에 전부 다 제로를 만들어요. 근데 관리회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팔 수 있으니까. 팔 수도 있고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유지 보수를 하면 네. 10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관리회계 차원에서 잔존 가치가 한 60%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천만 원짜리 머신을 산다. 예. 그러면 이제 1,800만 원만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5년 5년 이후에는 내가 이거 1,800만 원은 그래도 받고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잔존 가치는 40%만 남는다. 5년 이후에. 그러면 자 우리가 고정 비용만 알면은 돼요. 고정 비용만 알면은 아까 그 3.3배를 곱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정 비용이라 하는 것은 월세하고 이자 기회비용하고 감가상각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회수 가능 항목은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죠. 권리금은 내가 엑시트 할 때 네.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닥 권리금을 이야기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과하게 줬으면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만은 네. 과하게 주지 않고 적당하게 줬다면은 내가 엑시트 할 때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수 가능한 비용을 해야 되지. 그것도 비용으로 넣으면은 네. 진짜 손익분기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 5, 6번을 우리가 고정비용이라고 보자는 거죠. 네. 이 4, 5, 6번을 고정비용이라고 보고 네. 이 4, 5, 6번만 하면 되는데 월세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럼 5번, 6번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 비용은 총 투자 금액이 1, 2, 3번이 다 합치면 1억 8천이죠. 네. 1억 8천에 4%. 왜냐면은 그거는 이미 내가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이니까 돌려받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1억 8천에 4%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60만 원이
이자 기회 비용인 거예요. 아, 꽤 많네요. 저거 계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 기회 비용을 계산 안 하고 내가 돈 벌었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건 당연히 벌었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벌을 수 버는 있었던 돈인데. 돈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돈인데. 펀드 넣으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죠. 아, 그런 거니까 네. 계산 안 하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손익분기 계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네. 3번에 대한 거잖아요. 네. 시설 인테리어에 대한 거니까 8천만 원에 네. 40%를 60개월로 나눈 거예요. 5년 동안. 네. 그러면은 3,200만 원에 60개월로 나눠지는 게고 그러면 감가상각은 월 54만 원이 일어나요. 이거 두 개 합쳐서 벌써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에 가장 큰 게 감가상각. 기회비용, 감가상각 이 두 가지입니다.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제 예. 채널에서 매출 얼마 나면 얼마 남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장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창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제일 빼먹는 게 자기 인건비. 예.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과 기회비용. 이거 안 넣고 계산하니까 500만 원을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벌어도 나 300만 원 벌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떨 때는 부가세도 안 뺀다니까요. 부가세를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뺏어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제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 직원들을 가르칠 때 네. 매월 시설 투자 비용 감가상각을 적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축국이 6년, 7년 지나도 네. 계속 리뉴얼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정 비용을 다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5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자 기회 비용 60만 원, 그다음에 감가상각 54만 원에 3.3배잖아요. 네. 그러면 264만 원에 3.3배니까 결론은 871만 원이 손익분기 매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업 후에 인건비를 고정비로 본 손익계산 실습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네. 그 전에 871만 원에서 네. 인건비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50만 원,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 잡으면은. 그러니까 70% 안에 인건비가 30% 들어있다 보면은 네. 3824, 한 25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인건비인 거죠. 870만 원 중에 25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인건비다. 측정이 된 거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네. 우리가 뭐 인건비가 350만 원 정도 픽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똑같아요. 네. 이자 비용 60만 원, 감가상각 54만 원, 월세 150만 원, 인건비를 픽스로 해보자. 고정 비용으로 넘겨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영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치를 가지고 네. 이제 손익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변동 비용은 한 3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간접 재료비 30%, 일반 관리비, 뭐 로열티는 이제 가맹 사업이니까 우리가 가맹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2%를 넣어놨는데 네. 그러면 37%가 변동 비용이고 고정비는 총 614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는 예를 들어 그 음료 안에 들어가는 재료 뭐 퓨레라든지 청이라든지 뭐 이런 재료비고 간접 재료비는 뭐 종이컵이라든지 그 패키지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런 재료비 합친 게 30% 통상 나오고 일반 관리비가 수도 관리비, 복리후생비 그게 통상적으로 5%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가맹을 예로 드니까 로열티가 2% 나오고 예. 그러니까 변동 비용이 한 37% 정도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70%가 약간 거의 얼추 이렇게 예.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영업을 개시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손익 계산을 해보면은 네. 인건비가 거의 고정비에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고정비로 올려놓고 네.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X는 네. 0.37이 변동 비용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0.37X 더하기 614만 원이 되죠. 네. 그러면 넘기면은 1 빼기 0.37이죠. 네. 그러면은 614만 원 나누기 0.63이 돼요. 아. 그죠? 970만 원. 예. 그게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면은 손익분기 매출이 97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월 손익분기는 974만 원이고 네. 1 BEP는 3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2만 5천 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매장을 여기를 창업할지 말지 결정하는 의사결정도 이게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여기서 내가 32만 5천 원을 팔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객단가를 얼마 정도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5천 원을 본다. 네. 그러면은 매점 고객 수 65명 와야 된다. 그럼 이 정도 상권이면은 한 65명 올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 계산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약간 감각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머리 안에 이게 네.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면 된다. 네, 이 정도면 된다. 그게 약간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 하면 좀 더 확률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실패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투자 대비 얼마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커피업계는 보통 원금 회수를 한 4년, 5년 정도 봐요. 4년, 5년? 네, 내 투자 금액을 한 4, 5년 정도 만에 영업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박이 나면은 뭐 2년, 3년 정도 만에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외식업 쪽에서 잘 되는 매장의 기준이 2년, 예. 그 중간이 3년, 예. 좀 안 되면 4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외식업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러니까 5년 이상 유지되는 레스토랑이 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년, 3년 이내에 모두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업계의 그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제 커피는 2년, 3년 만에 회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5년, 7년 이 정도로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5년을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 임대 2년 계약했는데 2년 하고 나가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매스컴이나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있어요. 이제 건물주들이 예를 들어서 월세가 600만 원인데 2년 후에 800만 원 올려요. 다시 2년 후에 1000만 원 올려요. 또 그 다음 해에 125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폐점한 매장이 한 3군데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이후에는 건물주들이 슈퍼갑이 되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아이템의 시대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핸즈커피 가맹하는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물어봐요. 사실은 커피가 돈이 안 되는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네. 지금 뭐 김밥집하고 레스토랑 하시면서 그거 하시지 왜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돈이 잘 안 돼도 커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외식업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자녀들이나 뭐 이런 친인척들에게 그렇게 네.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외식업이 좀 있잖아요. 아, 그런 가게를 하다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고 이러면은 아, 커피로 전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는 꼭 수익성만으로 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커피는 진짜 레드오션입니다. 제결치가 이런 말을 했죠. 지혜 제결치가 나는 레드오션 안에서 차별화된 기업에 투자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레드오션이라는 것은 대량 소비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차별화된 기업은 네.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는 네. 커피업계가 그렇게 탁월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가치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래도 대략적으로 저희 이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쉬운 숫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건비는 매출의 한 얼마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이런 건 있어요. 두 가지 지수를 가지고 네.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보면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는 노동 생산성이에요.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인건비, 복리, 후생비 대비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만 원인데 네. 인건비하고 복리, 후생비가 3.3 이하이면은 네. 굉장히 괜찮아요. 아, 생산성이 괜찮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인건비로 330만 원 정도가 나가면 이하면은 사업이 괜찮아. 사업성이 좋다. 노동 생산이 낮다라는 것은 3.3, 3.5, 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되면은 25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3.3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인건비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30% 매출의 30%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약간 인건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근무 시간표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네. 전체 인건비를 조정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사장님의 월급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내가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인건비는 250만 원, 300만 원 받아간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영업이익에서만 가져가야 되겠죠. 내가 일도 안 하면서 인건비 다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30% 적정 수준이 퇴직금과 4대 보험, 복리후생비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렇죠. 퇴직금 늘 계산해야죠. 급여에는 늘 퇴직금, 4대 보험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세무회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무회계를 하지 않고 4대 보험도 안 내고 뭐 건강보험도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산재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뭐 한 번에 목돈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그 사고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에 뭐 타격을 받을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노동 생산성을 관리하면은 네. 쉽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월세. 월세나 수수료죠.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주죠. 네. 그러니까 수수료 비율이 16% 이하면은 네. 아주 좋아요. 16% 이하면 좀. 18%면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월세가 한 18% 이하로 내려가거나 뭐 예를 들어 15%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12%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뭐 들어가려고 하면은 건물주들이 18% 이렇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경험상 월세 한 150이면은 월 매출 한 1,8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돼야지 투자 대비 수익성이 괜찮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경영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식으로 모두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해도 다 잘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해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개인 연습 질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제가 오늘 가기 전에 네. 이 개인 연습의 답안지를 네. 그 PDF 파일로 드리고 갈 거예요. 이자 비용을 5%로 높이고 네. 보증금 3천만 원에 권리금은 없는 곳, 네. 그다음에 시설 투자 6천만 원에 음. 뭐 이런 가게가 있다. 네. 가정했을 때 월세가 한 500만 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개인 가게예요. 네. 브랜드는 아니고요. 네. 개인 가게를 오픈할 때 저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가맹은 아니고 예. 네. 보증금 그래서, 3천만 원에 네. 권리금이 없고 시설 투자가 6천만 원. 되게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네. 월세 100만 원에 인건비 500만 원. 일단은 회계가 이제 끝났고 저희 매뉴얼로 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시작인데